예,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시험 봤던 그 경찰관부 시험에서 민법 총칙에 대해서 총평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략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사십문제에 사지선다행으로 한다면은 100, 416, 160 지문 중에서 딱 하나만 사실은 우리가 저희 프라임에서 이제 교재를 쓰고 있는 요 교과서에서 딱 한 지문 정도만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왔어요. 일순환 때 공부할 때 교과서에 있는 걸로 할 때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순환, 삼순환 때 이제 그 모의고사 거기에서는 한 2개에서 3지문을 빼고는 전부 다 출제가 됐습니다. 뭐 자랑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적중률은 상당히 높았다. 저희 학원에서 강의했던 게 그런 거 있다는 거 좀 처음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민법 총칙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풋을 하기 위해서 아웃풋을 빼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과목이죠. 배점이 가장 낮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컴팩트하게 좀 하고 또 그 Q&A 시간을 주로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특히 오프라인에서 이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도 받고 해가지고 많이 가르쳤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혹시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1번부터 40번까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학원에서 어떻게 이제 이번에 이제 다음 연도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은 신의칙인데요. 1번 보면은 신의 성실 원칙은 임의규정 아니죠. 강행규정이죠.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에서도 3번 지문을 보시면은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법정 대리인의 미성년자가 그 제한 능력을 취소할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인권은 못 써요. 추인권.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 아니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2번에 보시면 포괄적 거의 안 된다고 그랬죠. 위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건 좀 약간 사례로 나왔는데 매번 이야기는 하는 거지만은 차례권을 할 때는 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5번을 보시면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초과하는 처분에 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매매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그러는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 행위는 장래입니다. 장래요. 이것도 저희가 다 검토했던 내용이었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실종 선고에서 이제 반환, 이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어떤 선의의 행위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3번 울과 병이 갑의 생존 사실을 모르고 알지 못했더라도 갑은 병의 X 건물을 갖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등기 선의의 병은 갖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뭐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뭐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7번을 보시면 4번 보시면은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권한 남용 같은 경우 원칙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안합권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3번 법원의 정관의 대표권 제한 60조에 관련된 거죠. 이거는 진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로 청산사 종결. 우리가 이제 청산 종결 등기가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존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9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10번에 2번을 보시면 타인의 임하에 권한 없이도 밑줄 치시면 되죠. 임목을 씹은 경우는 그때는 토지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을 하게 된다. 이것도 어렵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은 그 주무로 점유해서 시효취득한 경우 종물도 시효취득 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다 기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건 제가 그 법 조문 이게 바꿔서 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법정과실이죠.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 후 전수 기간 일수의 비율. 이것도 뭐 법정과실로 이제 법정과실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천연과실하고 법정과실 바꿔서 낸다고 이것도 얘기를 했고, 이제 13번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조금 그 못 본 지문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질 수 없는 자, 이게 굉장히 짧은 문제였지만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찾지를 못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폭력으로 점유를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풀었다가 하면은 요거는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물권법적인 내용입니다. 그 201조에 있어서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이라는 부분이에요. 요게 과실취득권인데, 이게 이제 1항 같은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는 이제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악의인 경우에도 취득 못합니다. 악의인 경우에는 3항에서 이제 폭력 은비가 나와요. 폭력 은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2항의 규정을 갖다가 준용한다는 지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하나 빠져있던 내용인데, 사실은 1번, 2번, 3번이 다 있어요. 1번, 2번, 3번이 우리 교과서에서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잠시만요.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서 163페이지에 뭐 지상권자, 유치권자, 동산질권자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유치권자나 동산질권자가 나와 있는데, 저희 수업 시간에 이게 뭐 여기 있는 물권법적인 내용의 개념 정도는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담보, 여기 이제 담보 물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거였고, 그래서 요 13번이 가장 짧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4번 지문을 못 봐서 조금은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14번을 보시면은, 그 다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와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친 행위에 의해서 이거 반사의 질서의 법률의 행위에 해당되느냐, 항상 얘기하지만 108조 통정허위 표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도 자주 우리가 풀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대리인이 나왔을 때 이게 경솔 무경험을 기준으로 여기는 대리인을 하는 것이고, 왜?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궁박이 되는 것이죠. 궁박을 기준한다는, 이거 매번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해석 관련해서 당사자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 자연적 해석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사례까지도 얘기했었어요. XY 토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 진의의 뜻, 이거는 항상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거죠. 특정한 내용에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그 생각, 의사표시자의 생각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조 통정허위 표시 이 사례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옳은 걸 보시면은 병이 성인인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108조 2항에서 통정허위 표시, 그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 가장 베이스적인, 가장 기초적인 사례니까 어렵게 볼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19번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강의를 할 때 통정허위 표시에서 나오는 선의 제3자 보호하는 거 정리를 할 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뭐 등기, 그 다음에 변제한 보증인이라든지 파상반증이라든지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있는데, 그 자산관리공사가 지금 사실은 뭐 가장량도 채무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단 그 얘기 아니고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임금채권이에요. 임금채권이 있었는데, 근로자가 여기 임금채권을, 여기는 회사고
요걸 갖다가 양도를 했어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게 허위 양도였던 거죠. 그때 여기 있는 회사가 이제 채무자인 경우거든요. 요거 얘기를 제가 사례로 얘기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1번으로 가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단지 2번에서 가장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을 양수한 자 플러스 인재 또는 가압류한 자 이렇게 됐는데 요게 조금 걸렸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뭐 부동산은 매각받은 거, 등기받은 거, 전세권 설정하는 거 다 등기받는 거,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9번에 1번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20번에서 옳은 거 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매매대금액이 결정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랬더니 중요부분 착오가 안 되죠. 흔히 말하는 시가. 니은번을 보시면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알고 이걸 이용했다. 이거 증권회사 같은 경우 매수 매도 주문할 때 0이 하나가 빠져버렸죠. 그 사건을 갖다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인 경우에 대리인 같은 경우는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3자의 사기에 대한 안 되죠. 사기 강박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돼야 돼? 피용자. 단순한 피용자가 단순한 피용자여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제3자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번을 보시면 의사표시자가 이제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효력이 영향이 없는 것이죠. 이것도 가장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그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 과실 없이 공시송달. 그래서 과실로 하면 안 된다고 그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는 그걸로 대항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대신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도달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3번 대리에서 불법행위 대리, 나쁘게 말하면 청부업자죠. 이거 허용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24번은 이중매매. 이중매매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매번 이야기했던 거 채권자도 있고 그거는 인정이 되지만 채권자 지석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권이나 물권적 청구 이거 인정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잘 정리했으면은 이거 또 어렵진 않았습니다. 사례 문제지만. 그 다음에 25번에서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항상 제가 강조했었죠. 보존, 이용, 개량. 여기 보존 같은 경우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존, 이용, 개량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했던 거 그대로 좀 나왔습니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26번 같은 경우 사례. 요 사례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솔직히 어려웠을 건데 이제 그 4번을 보시면은 이해상반행위 같은 경우 1번 보시면은 이해상반행위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다 했는데 이거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그래서 만약에 추인을 갖다 하지 않으면 이때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그 의뢰 배임적 의도에 의해서 병이 악의였다 하더라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125조에서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가 한 선의무하시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배임적 의도에 의해서 병이 악이고 정이 선의인 경우는 정을 갖다가 말소 청구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보호가 안 돼요. 이것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그 다음에 27번에 이제 2번.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은 가능하고 법정대리는 그만큼 뭐예요? 복임권이 좀 더 넓다. 자유롭게 이제 복임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맨날 나왔던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28번을 보시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 복대리인 같은 경우, 복대리는 기본대리권 해가지고 이제 권한을 위해 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건 또 많이 계속 언급되었던 지문이고,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나마 난이도가 좀 많이 있었던 게 26번 하고,
26번이 아마 여기서는 제일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29번 같은 경우 무권대리인의 이제 그 추인하는 의사표시, 추인의 의사표시는 이제 본인이 무권대리한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데, 무권대리한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1번을 보시면은 그 우리에게 대리인한테 추인했다도 그 사실을 모르는 철회권은 선이라니까요.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는 이걸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 그 통정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임을 알고 추인했다고 하면 계약이 체결한 때 소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장래요죠. 장래요. 그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3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적 무효인 관계죠. 이거 4번.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 생략 등기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동적 무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두 개. 이제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의무의 관계. 권리 의무는 거의 다 발생하지 않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보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번. 적법한 원인 없이 이제 갑소유의 미등기 X 토지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병에게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맞춰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물권법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서 제가 했던 말씀했던 문제하고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보시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존 등기를 해가지고 한 거죠. 원래는 이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인무효 등기예요. 잘못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보존 등기를 믿고 이제 이 병이 이제 거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 이거 이제 유효 일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의 거 판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을 갖다 처분행위 추인하면 이 매매가 이제 처분행위잖아요. 이거를 추인을 하게 되면 원래의 소유권자가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의 소유권자가 추인하면 이거는 유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갑에게 미친다. 그래서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권대리하고 비슷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무효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추인하지 않더라도 거기 이제 틀린 거죠. 만약에 추인을 해야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내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하고 요 사례가 좀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33번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옳지 않은 거. 법정대리인 취소의 원인 소명에 추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정대리인 능력자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34번은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기정이유 맨날 얘기하거든요. 기승조건이 정지재권 유효이다.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예. 무효라고 나왔죠. 이거는 딱 한 번 보고 찍었어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35번의 1번 같은 경우도 여기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하나의 법 조문이라고 그랬죠. 처분 또는 담보할 수 있습니다. 상소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6번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척기간 점유를 침탈받은 자의 침탈죄에 대한 점유해소 청구권 행사기간 1년은 소멸시효 기간이라 제척기간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출소기간. 예, 출소기간이라고 했던 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진짜. 그 다음에 37번 을 보시면은 3번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약정의 약정.
별도의 약정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피담보 채무가 성립을 하면은 거기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게 이제 같이 따라오는데 분리가 돼가지고 한 경우 사건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성립할 때 그때 근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 사건이거든요. 그때 그 근저당권 설정 기한 약정에 의해서 한 거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물권법적인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멸시효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38번에 4번. 여기 이제 제가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교과서에는 있었는데, 이게 2020년도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에 문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립한 때부터 5년. 5년 이내에만 이제 반환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해지한 때가 아니라 성립한 때부터. 왜냐하면 임치계약하는 경우 이제 언제든지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020년도 판례예요. 근데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2순환, 3순환 때는 제가 이걸 언급을 뭐 안 했었어요. 여기에 조금 저의 뭐 미스테이크? 그리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 꼬시는 거지만 굉장히 쉬운 판례였어요. 쉬운 그 사례였어요. 뭐냐면 소멸시효에서 사실은 소멸시효에서 그 노무사에서 사례가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하나 나왔네요. 이제 소제기하고 소취하하면은 원래는 소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행의 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이 돼요. 그런데 소취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하한 내용에서 6개월 내에 다시 소제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 했던 거 이때 최초의 재판상 청구, 이제 소재기 재판상 청구죠. 이때 시효 중단이 발생한다고 이거를 제가 항상 그림을 그려서 똑같이 그렸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40번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을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소멸시효 기간 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이거 해설까지 이제 첨부를 해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총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그 총평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민총은 요 40점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인풋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기본 강의부터 이제 강의를 할 때 매 시간마다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한 10분에서 한 20분 10분에서 20분 동안 Q&A 시간을 가질 거예요. Q&A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끙끙 앓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즉각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대부분 이제 즉각 대답을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뭐 제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모르면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잠깐 다음에 설명을 해주든 그와 같은 경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저번 그 이제 수업 때 요 Q&A 시간이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고 시간이 많이 전략됐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과대 포장을 하면 과외 비슷하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40점이기 때문에 그 인풋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것도 법학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복습하는 건 좋지만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수업 끝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수업 중간에 한 타임을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3타임을 강의를 하면 한 타임 정도는 빼가지고 아예 그냥 Q&A 시간으로 가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증을 좀 받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요게 지금 저의 어떤 부분에서는 메인입니다. 일순환 때. 근데 요 일순환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끙끙 앓는 시간을 갖다가 확실하게 줄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 강의 플러스 기출문제를 다 풀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반복된 지문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정리를 해서 단권화를 시켜드릴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에다가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여기 있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OX를 만들었습니다. OX를. 요 기본 강의 할 때 제가 OX를 갖다가 한 20문제 정도, 좀 많으면 40문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20문제를 제가 별도로 그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풀어보라고 할 거예요. 이제 물론 1회차 강의는 이제 없고요. 그래서 요 OX 문제를 기출문제 요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2024년에 최신 기출만 더 추가시키면 돼요. 네. 최신 기출 문제만 추가시키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좀 양이 많기는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지문들 그대로 웬만하면 실었어요. 아예 똑같은 거 빼었는데 조금이라도 다른다는 게 뭐 다른 얘기 아니라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삭제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계속 이렇게 여기서 많이 나왔구나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문장이 변형될 수도 있거나 라는 것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 웬만하면은 다 집어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1조부터 184조까지 법 조문과 함께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따로 뭐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 다운받을 수 있으면 다운받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1순환 때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할 거니까 이때는 빠지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2순환 때는 이제 2025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보는 게 변리사, 그 다음에 간평. 2순환 정도 되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시험을 보거든요. 이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소방관부. 요 문제들은 제가 2순환 때 플러스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갖다가 할 거예요. 여차하면은 요 기출문제 변형도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이때는 오지선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문이라도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2순환 때는 진도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변리사, 간평, 소방관부 요 세 개의 문제를 첨가를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2025년도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 하는데 그냥 진도별 모의고사만 보느냐? 제가 여기 우리 교과서가 양이 많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 40페이지 정도로 40에서 45페이지 정도로 줄여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문장을 좀 축약을 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로 강의를 할 겁니다. 요약 강의 플러스 진도별 모의고사. 그래서 요거 40문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을 요약 강의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20문제 나눠서 이렇게 3시간 정도 풀이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순환 때는 여기 우리가 이 기출문제에서 오지선다로 이제 오지선다 문제로 했다는데 이때는 이제 선택지가 4개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여기 있는 요약 강의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3순환 문제는 별도로 제가 풀이 강의를 할 건데 이 3순환 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다 듣지는 마세요. 이때는 발췌독을 합니다. 내가 틀렸던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시간 낭비예요. 앞서 제가 이 민법 총칙이 40점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최소의 인풋입니다. 다른 인풋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법 총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경찰학 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형사법이라든가 뭐 이쪽에
더 비중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은 여기 있는 40점에서 40점인데 38에서 40까지는 충분히 맞게끔 해 드릴 거고요. 저의 장점은 여기 플러스 알파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갖다가 엄청 줄어들 수 있게끔 그걸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뭐 다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과서에서 기출이 딱 그 문장 하나가 안 나왔던 부분은 딱 하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만큼의 저희 교과서로 공부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오시면 제가 이와 같은 점수를 맞게끔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간을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분명 제가 하면은 이 시간을 줄여 가지고 다른 과목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순환, 2순환, 3순환에서 모두 마칠 거고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 간단하게 총평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례 문제가 조금 더 나온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기출문제 풀면서 한 번도 벗어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평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